마이보험 체크.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보험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뜯어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입니다.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한 편인데, 자, 왜냐하면 상담 후에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상담 후에 귀찮게 연락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최근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까짓 게 뭐라고 사칭을 하는지 모르겠네. 예, 그래요. 네, 놀라운 일입니다. 예. 다른 보험사에서? 아, 마이보험 체크가 신망이 높으니까? 오. 그렇다 하더라도 이까짓 게 뭔데, 여기. 김용민 TV에도 광고가 높잖아요. 아, 그래서? 그럼요. 아이고, 이제 이해가 되는군요. 그전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네. 자,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신청한 고객께만 전화를 드립니다. 절대 무작위로 영업하지 않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전화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따로 이게 검증될 수 있는 절차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3,000원 들여가지고 최고의 보험 전문가, 명함 파면은 최고의 보험 전문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기분 나쁠까 이러면? 웃겨보려고 한 건데 그냥. 예. 자,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막걸리 아저씨 여러분.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 1800-7917입니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좀 시식을 못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예, 기운이 안 나요. 예, 그래요. 쥐포 정말 맛있었는데. 아,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또 코로나 물결이 한번 좀 지나가-줘야 시식을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거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 드셔도 되죠. 예. 여기 드신 방송 못 지금 말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예. 보험 체크도 한번 하고. 그래요. 저 사실 인생이 보험 없이 살자인데 와이프가 제 몰래 보험 많이 들어놓은 것 같아요. 생명보험 혹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확인 한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군산의 함은경 선배님이십니까? 선배님이죠. 참 그 비운의 후보로 이렇게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 계시나 모르겠네. 군산에서 저기 수산물 유통 생선 장사하고 계시네요. 택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 후보를 나오셨는데 국회의원 이제 하러 나오셨는데 이게 불미스러운 그 과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누군가 공작적 차원에서 그 사생활이 잘못된 게 있다라고 어떤 여성이 대형마트 앞에서 들었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요. 피켓을 그렇게 해서 이런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결국에는 낙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2006년 시장 선거에서 시장 선거였습니까? 2006년 시장 선거에서 그 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죠? 그게 이제 결혼을 2번 하셨는데요. 전 사모님은 이제 캐나다에 이미 가 계셔요. 계시는데 잘 살고 계시고 잘 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오래돼서 그런데 근데 그분이 와서 이제 울면서 이렇게 항의했다 이런 소문이 나서 떨어졌죠. 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다음 이제 지방선거까지 책임을 지게 되실 텐데 이게 분명히 공작적 차원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에게는 가장 약한 고리라 할 수 있는 미투 문제를 이게 어떤 허위 미투가 잘 있지도 않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다 용기 있게 잘못된 그런 성폭력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좀 보는데 만에 하나 누군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공작을 벌였을 경우에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사실은 누군가 폭로하면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 손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그 당이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예, 그렇게 또 우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저희들은 묵묵히 정말 후보 선출을 잘해야죠. 검증도 잘하고 경쟁력 후보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적 과정을 잘 진행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항시 선거를 앞두고 뭐 대선 때도 그런 어떤 미투 문제가 아닌 다른 공작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큰 성공을 못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와 과정에 국민적 동의가 잘 녹아 들어가면 뭐 반드시 뭐 물론 검증을 잘하는데 없는 걸 만들어낼 경우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아니, 다 찾아봤는데 없어. 그래서 후보로 공천을 했는데 없는 사실을 들고 나와가지고 당신들이 검증하지 못한 것 중에 이게 있었다 이러면서 나올 가능성. 그 부분도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확실하게 검증이 가능한 어떤 것이 검증돼야 하고 또 그리고 이런 사안이 이렇게 불거졌을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문제의 그런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성애 대변인님? 일단 그 말씀하셨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마트 앞에서 전 부인을 주장하는 분이 이렇게 피켓을 며칠 동안 들고 있다 쓱 사라져갖고 글쎄 말이에요. 소문만 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공장은 사실 그 당시에는 뭐 못 막았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SNS망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 지지자 그룹들이 매우 잘 뭉쳐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하면 바로바로 또 그 소식을 퍼뜨려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예전보다는 덜 해도 되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유튜브를 등을 통해서 퍼져 나가는 것은 사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도 그렇고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기업 윤리를 가지고 이런 가짜 뉴스가 퍼져 나가는 것을 초기에 차단하고 이걸 검증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독일 같은 경우에 가짜 뉴스 처벌법이라고 뭐 통쳐서 부르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 유통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개별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그렇죠. 아니 개별 크리에이터도 책임을 지지만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묻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우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보수 유튜버들 지금 구독자가 100만, 뭐 80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누구 하나 데리고 나와서 뭐 또 해버리면 순식간이거든요. 돌이킬 시간은 없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잘 되려면 사실 이제 김용민 TV가 빨리 100만을 찍어야 되고 아 그래요? 일단 근데 그 김성의 옳은 소리도 빨리 10만을 찍어야 되는데 유튜브도 그렇지만은 기성 언론들의 우리 뭐 징벌적 보상 제도 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그런 법률 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요즘은 국회의원들도 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막내 지르는 경향이 사실 우리 있지 않습니까? 광모 씨라고 예. 광모 씨 아들 모 상도라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의원들이 하는 가짜 뉴스라든가 그런 뭐 확인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에서 저는 제외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참 정말 이게 정치적 공격의 수단도 되지만요. 이 가짜 뉴스는 예. 하나의 어떤 인간성, 인간의 이 정말 참혹하게 그렇죠. 그 한 인간을 참혹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아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적인 예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지금 한 거의 1년 지나서 재판 결과를 보니까 아니 이게 너무 이 언론이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또 검찰이 여기에 소스를 던져준 게 정말 엄청나게 부지기수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그 시민 말고 누가 드러내놓고 그 조국 장관이 이건 너무 지나친 억측, 지나친 단정에 의해서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언론이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한 팀 아닙니까? 원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토끼몰이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과연 이것을 그 버티면서 후보자를 믿어가면서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좀 염려들을 그 유권자들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전에 한번 언뜻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죄가 있으면 처벌을 하면 되지. 네. 그게 정말 아까 공감이 굉장히 가는 게 토끼무리식으로 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 범죄 혐의를 넘어서서 그걸 그 감당해야 되는 한 인간으로서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감당해내고 있을까. 그 제가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걸 계속 보면서 이제 그 TV로 계속 봤잖아요. 네. 야,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정말 피가 말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언론이 좀 진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토끼모리식 이게 일상화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이런 일들이 또 어떻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예. 일어날지. 예. 예. 즉각적인 법률적 제재할 수 있는 법을 저는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좀 가짜뉴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엄격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근데 있어요.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언론 개혁하는 얘기를 꺼내기가 쉽진 않아서 그 순간 또 이제 언론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아니 그렇게 나오는 건 둘째치고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 조선중앙동화 정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또 어떻게 뭐 용기를 내서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이런 케이스긴 한데 언론사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언론사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기자들 사이에서 찍히면 사실 정치인으로서 기자들 사이에서 찍히는 건 이건 정말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이라도 당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을 딱 찍어서 쟤는 앞으로 기사를 실어주지 마가 제일 큰 벌이에요. 그렇지. 1년 내내 무슨 쌩 난리를 쳐도 그냥 보도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1년 정도 지나가면 정치는 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있어서 그 기사를 안 써주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적인 기사만 그렇죠. 실어요. 부정적인 기사만.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사는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라도 뭔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지만 네. 부정적으로조차 안 써버리면 그러니까 몇몇 소위 말하는 셀럽 정치인들은 본인 SNS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기자들이 딱 맘먹고 기사를 안 써주면 죽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또 거꾸로 뭔가 지적을 했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보면 이제 그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죠. 고개를 숙이 조국 교수도 그렇게 돼서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에 대해서도 아니고 언론 취재한 나에게 그렇지.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죽어라라고 하는 것을 목격을 하면서도 거기에 많은 정치인들이 한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문제가 전 거기서 기인된다고 해서 참 이게 답이 없어요. 오늘의 그 언론들이 그 영향력이 축소되고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으니까 어떻게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타이틀만. 그렇죠. 타이틀 유력 정치인들을 마구잡이로 때리면서 그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뭔가 대책을 뭐 한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요 직전에는 김진애 의원이랑 또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원래 목요일에 하는데 오늘 화요일로 옮겨서 옮긴 이유도 이제 김종민 의원하고 이 신동근 의원이 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화요일로 옮겨서 했는데 두 분도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번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렇습니다. 예, 언론개혁 관련돼서도 좀 민주당이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네. 예.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뭐 종편 같은데 출연을 합니다만은 종편이 누구 편을 드느냐 문제는 뭐 차지하고라도 과도하게 정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제 방으로 계속 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이게 알고 보면 이제 이 세뇌시키는 수준인 거죠. 그렇지. 방송이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도 해주고 뭘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돈이 드니까 안 만들고 이제 이 토론 좌우 이 논객들 데려다 놓고는 뭐 쌍방 욕하기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공론의 장에서 이런 가짜 뉴스는 법적으로 좀 그렇죠. 엄히 처벌하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 좀 제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야 된다. 그래가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약효가 없어요. 약효가 안 나요. 그리고 광고 시장의 투명성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부동산 사태 때 제가 쫙 펴봤어요. 모든 신문의 70%가 아파트가 온 거야. 그러니까 뭐 신문 논조라는 게 전부 다 공급 늘려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네, 이런 거 보면서 이 광고 시장의 투명성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그리고 정부가 광고를 언론사에 엄청 주잖아요. 사실 이제 정부 정책을 홍보한다는 수단도 되는데 제가 보기엔 언론이 비판하는 기사를 쓸 때 땔감으로 쓰려고 일단 광고를 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지출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언론협회나 어디 협회에서
정부가 광고 집행을 더 해야 된다라는 규탄 성명이 나온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럼 감사받아야죠. 정부 돈 확실히 받으면. 줄이고는 있네요. 예, 뭐 그 이제- 협회에서 규탄 성명 내는 거 보니까 확실히 줄어들고 있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도 사실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긴 하죠. 그러니까 정부 돈을 받는 곳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게 원칙입니다. 정부의 그 광고를 받는 언론들 많은데 또 광고를 또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광고를 하나의 어떤 핸들링 수단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가짜 뉴스가 많은 언론은 광고 비율을 뭐 상한을 정해가지고 그 이상은 못 준다. 아예 제재를 해버려야죠. 그런 식으로 가짜 해가지고 아니 하는 김영민 거지. TV에 광고를 줘야지. 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저 빤스 변호인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정부 광고도 그냥 아니 광고를 줬는데 정부를 욕하는 언론이라면은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네. 아니, 돈을 주고 욕을 먹는 꼴이 되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요건 광고 해도 되는데 가짜 뉴스는 안 해야지 진짜. 예, 그래서 뭐 욕을 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가짜 뉴스를 한다 그러면은 광고를 더 이상 줄 수 없도록 네.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워낙 언론이 많다 보니까 언론의 홍수 시대입니다. 네. 이럴 때 사실은 모든 언론의 목소리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본이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양상인데요. 민간 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공영방송 같이 어떤 시장에 장악력이 있고 또 매체의 영향력이 큰 곳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KBS, MBC는 돌아가신 이용마 기자의 유지대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러면 뭐 권력이 어떤 권력이 들어서더라도 그 공영방송의 어떤 독립성과 또 이런 어떤 공영방송의 어떤 공정성 같은 것들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그 공영방송 사장이 되면은 아이고 뭐 어디에 예속되지 않고 바른 말 할 수 있게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의미로 보자면은 그런 그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국민투표제 도입도 180석 민주당이 그게 밀어붙인다면은 굉장히 호응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공영방송 사장으로 좋은 분들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공영방송의 보도는 뭐 진리의 준거까지 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저기 말까지는 들어봐야 된다. 응? 뭐 팽팽하게 서로 의견이 대치될 때에는 그래서 공영방송의 보도를 보면은 우리가 대충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상식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김영민 그러니까 TV 이제- 사장도 유튜브 해야 될 예. 텐데. 뭐 그런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개혁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 근데 지금 현재 언론 시장이나 상황을 보면 핵심은 좀 가짜 뉴스가 네. 정말 가장 큰 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정말 이 시기에 특히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가 되면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네.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실효성 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그걸 꼭 좀 추진하는 게 좀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기국회 뭐 전략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게 겸손한 표현하자면 겸손한 불도저잖아요. 예. 겸손한 불도저인데 그러니까 이제 관련해서 저도 같은 질문인 건데 예. 정무수석 하시의 역할 중에 하나가 여야 간에 넘나들면서 어쨌든 그렇죠. 양쪽을 설득하는 역할이었던 건데 예. 지금 국회는 180석을 만들어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대 한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예뻐서라기보다는 아무 쪽으로는 한쪽 몰아줘서 하여튼 일을 하게 만들자라고 생각하신 국민들도 있는 것 같고 미래통합당이 예전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있던 시절 마냥으로 장외를 뛰쳐나가고 이럴 상황은 아닌데 예. 내부에서 또 그렇다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예. 협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사실 저는 이제 정치 보시면 계속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이제 계속 욕을 먹고 있는 중이긴 한데 예. 개혁 협치를 입법과- 포함해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정기국회에서 좀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마치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들여다보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소통을 하려고 수차례 가서 여야 지도부가 협상을 했습니다. 한 예만 들어볼까요? 상임위원장 네.
원래 7곳을 야당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주요 예를 들어 국토위, 산자위를 포함한 야당이 원하는 상임위를 양보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거 다 그리고- 받았으면 엄청나게 큰 적이 있었을 텐데. 그럼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뭐 협치의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곳을 뭐 그때 국정감사 이야기도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원내 대표는 다 긍정적으로 그렇죠. 검토를 했죠. 청문회도 하고 다 하겠다. 그런데 예. 법사위 아니면 다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럼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야당도 최소한의 인정을 해줘야 될 건 180석에 대한 현실을 인정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오만하자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는 다 필요 없어 하면 이거 무조건 내놔. 그럼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야당 협상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상임위원장 다른 상임위에서 생각도 않고 있다가 안 넣는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다 위원장을 임명 재선의 상임위원장 되신 분도 있어요. 네, 준비를 않고 있다가 임명된 거 아닙니까? 즉 소통의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밖에 비춰진 건 17개 상임위를 마치 뭐 언론이, 우리가 다 예. 가져간 것처럼 언론이 이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부동산 문제 복식이 안에 떠맡은 거지. 저희 행안위에서도 관련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자고 논의를 하는데 2주 동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 지금 입법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번에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 안 됐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장이 얼마나 큰 소용돌이가 충격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법은 시기 자체가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이 알고 뭐 좀 업무 보고도 하자, 뭘 하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시기가 딱 되니까 그때 쑥 들어와서 이거 하지 말자. 안 된다. 하고 씩갓 나가버리고. 따가버리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법은 통과해야 되는데. 했죠. 부동산 관련법 다 통과시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양보도 하고 협상도 아마 원내 지도부는 정말 많이 거의 매일 했을 겁니다. 매일. 많잖아요. 근데 이걸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면 이게 바로 무능한 겁니다. 관련법은 통과를 시켜야죠. 정기국회도요. 이제 바로 시작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쟁점, 뭐 부동산 문제도 계속 쟁점이 될 거고 특히 이제 공수처 관련된 건 쟁점으로 다시 부각이 될 겁니다. 왜? 저부터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그거 결사적으로 아마 이슈가 될 겁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잠시만요. 시기가 해야죠. 대통령 시기입니까? 이거 왜? 이거 아니, 없어요? 이거 제 거 손을 어떻게? 아니요. 그냥 부러워서 잠깐 아 말씀.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뺏길까봐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수건이 그냥 달라붙을까봐 제가 순간 앉을 수도 없고. 당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 관련된 공수처 설치나 이런 게 이슈가 될 텐데 이런 일은 묵묵히 뚜벅뚜벅 그렇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국민적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못하면요, 이건 정말 무능하고 우리 지지자들로부터는 더 큰 실망을 줄 그러니까요. 겁니다. 지금 예. 지지자들 분들은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예. 왜 공수처 야당이 2명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 빨리 해야지. 예. 180석이 검찰이 어떻게 했는데 180석인데 왜 못하냐? 근데 저희들 현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2명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바꿔서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11대 7 상임위원장을 결국은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가 됐는데 네.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이 거절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예. 원내 대표단 간에는 제가 그때 의원총회에서 들어보니까 상당한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다 엎어졌더라고요. 그때 다시 그건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조영 원내대표랑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2차로 합의를 하고 오케이 그럼 의총회 가서 추인 받아올게라고 갔는데 의총하기 전에 아침에 비대위를 하던 아침 9시 45분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비대위 회의 중간에 조영 원내대표로부터 협상이 깨졌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총회 가서 의총 가지 부결이 않고, 됐으면 네. 그건 조영 원내대표나 뭐 이렇게 책임을 물릴 수가 있는데 조영 원내대표가 의총으로도 못 가게 하고 그 전에 문자가 비대위 회의에서 부결됐다는 것은 그 당에서 조영 원내대표가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그래서 있었죠. 보통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안이 부결되면은
원내대표 사퇴하라 뭐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그렇죠. 전혀 없었으니까 네. 충분한 의심의 여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첫 판에는 부결을 내갖고 사퇴로 지경을 몰렸다 사찰 돌고 오신 거고 두 번째 협상안도 11대 7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태년 원내대표가 심지어 청문회랑 저기 국정감사 하나씩 끼워줘서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에 대한 청문회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에 대한 국정감사까지 받고 7개 주는 걸로 협상을 해서 조영 원내대표가 신나서 갔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까이고 돌아왔다는 거. 그다음 그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아마 머릿속 생각은 17개를 다 주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말아먹겠지. 생각을 해서 준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그때 당시 해석도 아니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이야기하신 김종인 대표 영감님의 대권 전략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를 대선 주자도 안 키우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양반은 지금 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 막 걸어가는 거예요. 백종원도 거론하고 다 안 되잖아. 그럼 뭐 나밖에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올랐는데 대권 주자는 3, 4등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 내부에. 있잖아요. 네. 윤석열 총장. 근데 윤석열 총장은 대권에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아니 근데 또 뭐 현재로선 가장 그래도 유력한 주자기도 하니까 이 본인이 적극적인 뜻이 있고 그렇다면은 또 언론이 도와준다면 아주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이게 검찰총장이니까 언론도 도와주고 뭐 이래저래 도와주고 하는 거지 대권 주자로서의 검증은 그런 검찰총장 검증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공감하는 게요. 정치권으로 나오면 정치인으로서의 아마 혹독한 엄중한 아마 검증이 국민들로부터 있을 겁니다. 네. 한병도 의원님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길 가다 횡단보도 건널 때 그 무단횡단도 못 할 거야 아마 요즘 정치인들이 그래요 마음이. 그렇지. 뭐 하나 조그만 거라도 책 잡히면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평생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직업군이 여긴데 네. 그와 달리 본인의 통장도 한번 까볼 일이 없는 상태에서 30년 편안하게 검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검증이라는 건 이 동네가 완전히 다릅니다. 팔면 수준이. 우수수수 나온다. 야. 우수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건 실제로 팔면은 정청래도 거의 야구 마운드 같이 이렇게 돌출된다. 횡단보도 무단횡단 많이 해서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아니 정청래 의원이 전주에서 2010년에 제가 실제로 그 봤다 너무 충격이 나와서 아주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봉주 의원이랑 전주 어디서 그 술을 한 잔 먹고 나와서 2차선인데 그것도 뒷길이에요. 뒷길에 2차선인데 횡단보도가 한 20m쯤 저기 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넜어요. 그 뭐 아무 차도 안 다니는 길이니까. 근데 정청래 혼자 저까지 20m 가서 이렇게 건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저 양반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이것도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저기 가서 저걸 건널까. 정봉주 의원은 그냥 건너죠. 근데 정청래 그건 의원이 실제로 노코멘트하게 20m 가서 그쪽으로 건넜나요? 예, 진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만약 평소에 보면 그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무 그게 있는데 아니, 정치인들은 그런 게 있는데 검사 그렇게 안 해요. 그 농성당에 있었던 강화문 근처에서 담배 피우다가 뉴스가 났잖아요. 그때 뭐 함부로 담배 꽁초를 버렸다 뭐 그런 보도를 아니요. 그 차에 타서 밥을 먹는 것 같다라는 보도와 함께 담배를 뒤에 가서 금연구역에서 피웠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흡연구역이었고 갈 때마다 꼭 컵을 들고 가서 담배재를 떠는 데다가 그다음에 거기도 좀 불안해서 거기 H모 커피숍이 있습니다. 예. 거기 3층에 가면 흡연실이 그때 안에 있었거든요. 예. 제가 항상 거기 같이 가서 담배를 폈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를 항상 올라가서 거기 가서 담배를 한 대 빨고 나오는 게 본인 그 아이고. 2시간에 한 번씩 하는 그 정기적 활동이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담배꽁초도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양복 주머니에 담배꽁초를 집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바닥에는 안 버려요. 아이고 정치 오래 하시겠다고 뭘 그렇게 힘들게 오래 하시려고. 아이고. 아니 그 뭐 정청래 의원 유별나서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검사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네. 차원하고 정치인들이 본인 주변 관리하는 거하고는 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밖에서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을 봤을 때 왠지 안 그럴 것 같지만요. 정말 자기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모든 자기 생활뿐만이 아니고 선거 때마다 이 모든 게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뭐 1년에 한 번씩 재산도 공개되고 그 모든 흐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의외로 자기 관리가 가장 철저한 사람들 중에 깨끗한 사람들 의외로 깨끗해요.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벌들은 몇백억씩 해먹고도 집행유예 나오는 거고 예. 정치인들은 돈 1,000만 원에도 징역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러니까 정치인들 아무리 욕해도 그들만큼 깨끗한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네. 사실 참 불쌍한 사람이 욕씩 걸어서 먹죠. 거의 뭐 저기 트루먼 쇼잖아요. 뭐 다 감시되고 있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 뭐 손혜원 의원 때도 그렇고 조국 교수 때도 그렇고 이제 가족까지를 싹 다 털어보는 것이 네. 기본값이 돼버린. 예전엔 그래도 최소한 가족은 안 건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얘기가 나온 김에 어떻게 재심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이번 1심 판사가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네. 원래 이제 합의가 있고 단독이 있는데 단독 처음에 재판을 하다가 검사 측에서는 합의로 바꾸길 원했고 저희는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단독을 그냥 유지를 했는데 네. 단독 판사가 인사가 나면서 중간에 바뀌어서 네. 바뀐 판사가 모든 내용, 그러니까 바뀐 판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판사가 접해다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판사가 권력을 사용해서 집을 샀으니까 무조건 유죄 이렇게 시작하고 모든 걸 다 갖다 맞췄기 때문에 답정너였구나, 생기는 답정너. 문제다라는 네. 것이고 보안 자료는 뭐 이제 더 말씀드리면 입이 아파서 안 할 건데 네. MBC가 네. 손혜원 의원이 5월 18일에 봤다는 그 보도 자료, 2017년. 2017년 5월 18일에 봤다는 보안 자료를 목포 MBC. 3월에 가서 3월에 그 시의원들과 언론에게 공개된 그 설명회 자리에 가서 화면으로 찍은 것을 본인들이 그 이후에 손혜원 의원 이 목포 일 벌어진 이후에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도가 똑같다는 것을 자기들 방송에서 입증한 거라 그걸 가지고 보안 자료라고 우길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는 잘 아시겠지만 대외비 1급 기밀, 2급 기밀이 있지 보안 자료라는 것은 행정부의 명칭상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뭐 다 아신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2심 재판은 잘 될 거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치부심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 네. 한병도 네. 후보님, 네. 한병도 최고위원이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통령이 떠나실 때 예.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집권 후반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하고 청와대가 그렇지. 아주 긴밀히 원팀으로 한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가장 잘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만 저희들이 잘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도 흔들림 없이 국정 과제를 완수하고 그리고 떠나실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대통령 한번 만들기 위해서는 네. 집권 후반기에 저의 역할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출마를 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그거는 안 하시대요. 어떤 거요? 민주당 집권 한 번 더, 한 병 더, 한 병 더. 그렇게 하라는데 그게 잘 안 돼. 한병도 한 번 더, 한 번 더 하는데. 예, 민주당 집권 한 병 더, 한 번 더. 예. 한 번 이거 병에서 조금만 바꾸면 돼. 민주당 집권 한 번 더. 예,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시선 가지신 분이 나오시면 참 좋겠네요. 두 번 더. 두 번 더.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부심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병도 후보님 선전하시길 빌면서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예, 우리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